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냥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몹시 불행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심장이 두근대는 행복한 순간을 꽉 틀어지고 제 것으로 잡지 못하고 흘려보낸다. 행복은 팡파레를 울리며 거창하게 다가오는 줄만 안다. 행복은 살그머니 왔다가 살그머니 사라진다. 행복한 순간들은 쉽게 놓치는 사람들이 걱정거리들은 어디로 도망갈까 두려운 듯 꽉 움켜진다. 그리고 자아를 세상과 불화하게 방치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하소연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나이 40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이신가요? 이미 지나신 분들은 그 나이에 어떠했나요? 공자는 40에 미혹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40을 부록이라 했는데요. 이렇게 하기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푸시케의 숲에서 펴낸 40의 서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장석주 작가는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여러분에게 시집과 산문집으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작가 본인의 40은 이러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 푸른 시절은 다 끝났다고 여겼다. 40이라니. 미망 속에서 맞은 40의 내 마음은 황망하고 몸과 마음은 오랜만에 대면한 가족같이 대면대면했다. 내 40은 온통 잿빛이었다. 망연자실한 채로 맞은 40이라는 낯선 사태 앞에서 나는 포르말데이로 채운 유리병에 갇힌 듯 힘들었다. 숨이 턱 막혔다. 가슴에 별자리같이 품었던 청춘의 꿈들은 흩어져 사라졌다. 그때 희망은 줄고 절망은 넉넉했다.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먼 방랑자의 심정이 그랬을 테다. 이제 인생은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낙담했다. 다시 고요를 향하여 도약하리라. 신용불량자가 회생대책을 세우듯이 지나온 거친 세월 속의 삶을 그 삶의 안쪽에 점점이 박힌 실패와 오류를 되새김질했다. 작가는 이때가 어느 시골 동네 물가 옆에 집을 짓고 새 삶을 도모했던 시절로 고전을 읽고 마음을 다독이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던 때인데요. 별 기쁨 없이 불안과 고독을 묵묵하게 견디면서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날을 생각하며 이런 시를 씁니다.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감자의 실뿌리마다 젖꼭지만한 알들이 매달려 옹알이를 할 뿐. 흙에는 물마른 자리뿐이니까. 생후 2달 새끼 고래는 어미 고래와 함께 찬 바다를 가르며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야. 물 들어간 어머니 돌아오시지 않고 낙이 타고 나간 아버지 돌아오시지 않고 집은 텅 비어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야. 지금은 탕난의 계절. 알들은 뒤섞여 있고 어느 알에 뻐꾸기가 있는 줄 몰라. 구름이 동진아의 상공을 지나고 양쯔강 물들이 황해로 흘러든다. 저 복사꽃은 내일이나 모레 필 꽃보다 꽃 자태가 곱지 않다.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 좋은 것들은 늦게 오겠지. 가장 늦게 오니까 좋은 것들이겠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시집 몽해항로 중에서 탕난. 이 책에는 1장
마흔이라는 인생의 한 페이지. 2장. 삶의 갈림길마다 책이 있다. 3장. 이전과는 다른 생이 기다린다. 4장. 넓어지지 말고 깊어지는 삶을. 이렇게 총 4장 속에 인생의 중후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에 대한 지혜가 담긴 40개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각 장에서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다. 초조해 하지 마라. 40이 되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가정생활이 두루 원만하고 안정적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착실하게 실적을 쌓으며 회사의 신뢰를 얻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얼굴빛이 환하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안정하다. 자주 이직을 하는 사이에 직장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월급도 가게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공과금들을 연체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을 넘겨 쩔쩔매기도 한다. 직장을 뛰쳐나온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며 새 삶을 모색하는데 그도 만만치 않다. 아파트를 저당 잡혀 은행 융자를 받아 시작한 사업은 불경기 탓에 지지부진하다. 그러다가 원금을 까먹기 시작하면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 잠도 오지 않는다. 가게가 망하면 어쩌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검은 구름처럼 영혼을 뒤덮는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 아직 삶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존재한다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축복이다.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울해야 할 이유도 없다. 성공하는 인생은 좋은 직업이나 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세상에는 부자도 많지만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중요한 건 살아야 할 이유와 보람이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보람을 찾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늙을 시간이 없다. 가와기타 요시노리의 40살의 철학 중에서 꿈이 있다면 40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파울볼이라고 실망하지 마라. 실망해서 확신 없이 휘두른 배트는 허공을 가르고 당신은 삼진으로 아웃된다. 아웃되었다고 경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행과 불운이 당신의 인생을 휩쓸고 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라. 아직도 살아갈 날들은 많고 인생의 기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한번 삼진 아웃되었다고 해서 야구는 끝나지 않는다. 야구는 계속되니 다음 타석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1924년생이다. 90이 가까운 나이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꿈을 잃으면 아무리 젊어도 노인이고 꿈이 있다면 백발이어도 청년이다. 40은 젊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나이다. 문제는 꿈이다. 꿈을 품은 40은 젊지만 꿈을 잃은 40은 이미 늙은 것이다. 모네가 수련을 그리기 시작한 나이가 76세 때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78세에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다. 이들의 견주자면 당신의 40은
아직 새파란 청춘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흔에 이미 늙은 청춘들도 꽤 있다. 그들에겐 삶을 힘차게 이끌어 나갈 꿈의 추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즐거움들을 누리는 대신에 인생에 따르는 온갖 책임과 의무들에 매여 살 따름이다. 흔히 전원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도연명은 생활고에 쫓겨 관직에 들어갔으나 저보다 직급이 높은 감독관의 오만한 태도에 굴욕감을 느껴 겨우 쌀 5말 때문에 하찮은 시골 관리한테 굽실거릴 수 없다고 말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때 도연명의 나이는 40 무렵이다. 그때 지은 귀 거래사에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비친다. 돌아가련다. 사김도 그만두고 교유도 끊으리. 세상과 나는 어긋나기만 하니 다시 수레를 타고 무엇을 구하리. 친척의 정다운 이야기를 기뻐하고 검은고와 책으로 시름을 사기리라. 이 시를 적은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채 시골에 은둔하며 청경우독의 생활을 이어갔다. 도연명은 비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며 진정으로 인생을 누렸다. 40에 이른 도연명이 그랬듯이 당신은 과감하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40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변화의 한가운데 서는 나이다. 인생을 하루로 치자면 40은 오후 4시에 해당한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이 들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나이가 40이다. 젊음은 지나갔다. 40은 늙어감, 즉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다. 50이 되어 느끼는 노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의 노화이고 30의 노화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지만 40에는 노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늙음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피할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긍정하는 게 좋다. 사람들이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삶의 생기를 잃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과감하게 인생의 짐들을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짐들은 덜어내고 단호하게 줄여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이든 재물이든 너무 많이 짊어지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마련이다. 반대로 너무 적게 들고 가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외톨이가 되거나 위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으며 고생을 해야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들, 그게 남겨야 할 짐들이다. 짐을 가볍게 하라.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라.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제 손으로 삶을 정돈한다는 것, 외적 혼란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것, 삶의 주된 목적과 무관한 많은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행의 이익은 단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처음 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평소 낯익은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것에 경의를 느끼고 새롭게 다시 보는 데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행동적이어서 도착점 혹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밖의 것, 도중의 것, 과정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매일 습관적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그날 집을 나와서 사무실까지 오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만났는가를 아마도 생각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관상적으로 될 수가 있다. 여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사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순수하게 관상적으로 됨으로써 평소 이미 알고 있는 것, 자명한 것이라고 전제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경이감을 느끼거나 호기심을 느낀다. 여행이 경험이며 교육인 것도 이 때문이다. 미키 기요시, 어느 철학자가 보낸 편지 중에서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다. 인생은 목적지보다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 인생을 여행과 겹쳐놓고 보면 그 의미가 한결 또렷하게 드러난다. 여행에서 만나는 낯설고 신기한 풍물들은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면의 경이감을 불러일으킨다. 낯선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낯익은 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행의 경이로움은 낯선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낯익음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행의 즐거움은 낯익은 것을 새롭게 보기를 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이다. 동물들에게는 경이가 없다. 오로지 사람만이 경이를 느낀다. 더 많은 경이를 느끼는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다. 경이는 예민한 감흥력이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파동이다. 모든 자명한 것에서 새롭게 경이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 꿈으로 너를 자유롭게 하라. 갈매기의 꿈을 언제 읽었을까? 아마도 20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얄팍한 이 책을 나는 단숨에 읽었다. 한 이상한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 다른 갈매기들이 오로지 먹기 위해 물고기만을 쫓아다닐 때 조나단 리빙스턴은 더 높이 멋지게 날기 위해 비행 연습에 몰입한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상의 가장 단순한 사실, 즉 먹이를 찾아 해안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마음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갈매기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었다. 어떤 것보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나는 것을 사랑했다.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 중에서. 먹이를 구하는 활동보다 더 잘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갈매기 무리의 오래된 전통을 거스르는 불온한 일이다. 바로 그 때문에 갈매기 무리에서 추방당한 조나단 리빙스턴은 존재하는 것에는 먹고 사는 것 말고 더 숭고하고 위대한 꿈이 있다는 걸 항변하며 스스로를 변호한다. 이 책을 읽을 무렵 나는 인생에는 빵을 좇는 일과 꿈을 좇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음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빵이 생물학적 존재의 필요와 욕망의 표상이라면 꿈은 먹고 사는 것 너머의 삶을 욕망하는 것이다. 빵이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즉자적인 대상이라면 꿈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빵을 쫓는 삶은 닳아서 없어지는 삶이다. 닳아져 없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항상 과거에 속한다. 반면 꿈은 저 너머이고 현재가 잉태하고 있는 미래이며 늘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현재의 현재에 속한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현재에 포박되지 않는다. 욕망함과 더불어 욕망의 실현이 현재를 만든다. 꿈을 쫓아 사는 삶은
그 현재에 매달려 사는 무리 속에서 홀로 아직 현재에 당도하지 않은, 그래서 불확실한 위대한 미래 속에 사는 것을 뜻한다. 그 존재의 외피에 새겨진 다름은 두드러진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어머니 갈매기는 이렇게 말한다. 어째서 다른 갈매기들처럼 되는 게 그리도 힘들단 말이냐. 조나단 리빙스턴의 꿈은 다른 갈매기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 진정한 자아가 될 자유를 좇는다. 다른 갈매기들이 먹이를 구하는 일을 생존의 첫 번째 원리로 추구할 때 조나단 리빙스턴은 공중을 나는 꿈을 쫓으며 그것 안에서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찾으려고 애쓴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보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꿈은 입과 이에 결여된 것을 나타나게 하는 배고픔이다. 내 20살 앞에 놓인 인생은 모호하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나는 알 수 없는 배고픔에 빠져 기갈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책을 읽었다. 꿈을 좇는 사람은 존재의 궁극적인 결여를 안고 있는 까닭에 항상 배고프다. 나는 자발적으로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탈해서 시립도서관을 다녔다. 규율을 강조하고 사사로운 것까지 통제하는 학교라는 제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은 시립도서관 구석에서 온갖 종류의 책들을 읽으며 내 꿈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붙잡기 위해 애쓴 시간들이다. 조나단 리빙스턴이 갈매기 무리에서 파문되었듯이 나 역시 꽤 오랫동안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꿈을 좇기 위해 무리 속에서 다름을 안고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덜어는 무시당하고 덜어는 조롱당한다. 꿈이란 눈앞에 없는 것을 제 앞에 앞당겨 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꿈꾸는 사람들은 본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위기와 시련에 쉽게 굴복하거나 꺾이지 않는다. 꿈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의 원동력이고 실패에서 일으켜 세우는 동기이고 아울러 현재를 뛰어넘는 도약의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와 삶을 위한 한층 높은 목적을 찾고 따르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 있는 자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한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 말입니다. 갈매기의 꿈은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휘젓고 다니는 갈매기의 보편적 삶에서 벗어나 보다 잘나는 꿈을 쫓는 이상한 갈매기의 우아이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신비한 우아는 꿈을 갖는다는 것의 중요함과 함께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빵은 우리를 목전의 욕망을 중요시하는 현세지향적 인간으로 만들고 꿈은 현재라는 골짜기에 울리는 미래의 메아리를 듣고 미래지향적 인간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라. 꿈은 실패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기적을 부른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목전의 욕망과 필요에 매이지 않고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갈매기의 꿈에서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구절을 뽑는다면 바로 이 구절이다. 이 구절은 아무 가진 것도 없는 20살의 청년에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자각과 함께 현재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한층 더 높은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다. 20살 청년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면
몇 번 실패를 겪고 낙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마흔의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힘과 용기를 주리라고 믿는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제 날았던 것보다 더 높이 날기 위해 오늘도 폭풍 속을 뚫고 날아오른다. 실패를 두려워 마라.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성공을 위한 자산과 동력으로 바꾸어라. 그게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배울 수 있는 값진 교훈이다. 조나단 리빙스턴의 우화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삶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아찾기를 향한 감동적이고 숭고한 모험담이다. 함부로 겨울이 되지 마라. 어젯밤에는 꿈을 꾸었다. 새벽에 깨고 나니 그 꿈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꿈속에서 내가 엉엉 소리내 울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무슨 까닭에 슬픔이 마음을 적셨던 것일까?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은 하늘이 준 나이를 다 못 살고 도중에 죽는 것이다. 사람들은 명리를 쫓아 사는 데만 바빠 쓸모 있음만을 구하고 쓸모 없음의 큰 쓸모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밤을 뒤척이게 하고 악몽을 꾸게 한다. 삶을 얼어붙게 한다. 이럴 때는 책으로 온기를 높인다. 마음에 집히는 바가 있어 서둘러 장자를 꺼내 한 대목을 읽었다. 석이라는 목수가 제나라로 가다가 고곤이라는 곳에 이르러 토지신을 모신 사당에 상수리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의 크기는 소 수천 마리를 가릴 만했고 둥치는 백아름, 높이는 산을 굽어볼 정도였습니다. 맨 아래까지가 바닥에서 10길쯤 올라가 뻗었는데 거기에는 통배를 만들 수 있는 가지만 해도 연화문 게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 장터를 이루었는데 목수석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제자가 한동안 보고 나서 석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녔지만 제목감으로 이처럼 훌륭한 나무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눈여겨보시지도 않고 지나치시니 어인일이십니까? 됐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을 말게. 쓸모가 없는 나무야.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곧 썩고 그릇을 만들면 쉬 부서지고 문을 짜면 수액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어 세우면 좀 있을 것이니 제목이 못 돼. 아무짝에도 못 써.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야. 목수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사당 상수리 나무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무엇에다 비교하려는고? 저 좋다는 나무들에다 비기는가? 아가위 나무, 참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따위? 열매가 익으면 뜯기고 욕을 당하지.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기고 그런 나무들은 자기들의 열매 맺는 재능 때문에 삶이 비참하지. 하늘이 준 나이를 다 못 살고 도중에서 죽는 법이니 스스로 세상살이에서 희생을 자초한 셈이라.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이지.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쓸모없기를 바랐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완전히 그리 되었으니 그것이 나의 큰 쓸모일세. 내가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클 수 있었겠는가? 또 그대나 나나 한낱 하찮은 사물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대는 상대방만을 하찮다고 한단 말인가? 그대처럼 죽을 날이 가까운 쓸모없는 인간이
어찌 쓸모없는 나무 운운한단 말인가. 장자의 이 대목을 읽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내 피와 마음이 아직도 견고함에 이르지 못해 헛된 욕망을 품고 그것이 흩어지자 꿈속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것이다. 책에서 온기를 찾지 않으면 우리 생은 이다지도 쉽게 겨울이 될 수 있다. 책을 덮고 나서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물가로 내려갔다. 가을의 가장자리를 지나 초겨울로 성큼 진입하는 이 무렵 금강호수는 새벽마다 물안개를 피어올린다. 호수를 덮는 물안개가 장엄한 것은 뭔가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는 은하를 채운 우주 암흑과 역상을 이루며 견져지는 까닭이다. 나는 물가에 서서 물안개를 바라보며 점점 빨라진다는 우주 팽창에 대해 생각한다. 우주 팽창은 우주 어딘가에 중력보다 더 센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다. 인류는 발달했다는 과학으로도 그게 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거대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작년 이맘때의 물안개를 생각하니 간 것은 오고 온 것은 기어코 간다는 것을 알겠다. 내가 올해 맞은 가을은 왔으니 가고 작년에 맞았던 겨울은 왔다가 지나간 것에 속하니 새로운 겨울이 다시 오는 것이다. 타인을 영접하라. 누구나 사람은 저 자신으로서 산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은 오로지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개별자에게 부여된 숭고한 의무이지만 자기 보존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람은 낱낱으로 분리되어 자기 성에 갇힌 섬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 성에 갇힌 존재이면서 동시에 숱한 타자들과 연루되고 그 연관성에 놓인 맥락에서 산다.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이 세계 안에서 산다는 뜻이다. 어떤 삶도 저 홀로가 아니라 자기를 떠나 타인들과 연결됨으로써 삶은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마음을 닫는다. 마치 마음을 닫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실은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 닫은 척하고 사는 것이다. 그는 제 삶을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타인에게 빚지고 살면서 그것을 모른 척 외면한다. 우리는 누군가 땀 흘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굶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헐벗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밖에서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을 닫는 것은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를 외면하는 것이다. 나 아닌 타인을 향해,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타인을 영접하고 환대함으로써. 줄인 자와는 먹을 것을 나누고 억울한 자가 있다면 그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아픈 사람과는 기꺼이 그 아픔을 나누고 보살핌을 베푸는 게 타인을 영접함이다.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열린 마음이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그 울음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다면 그 주림의 고통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열린 마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끈다. 나의 필요와 욕망을 넘어서서 타자의 필요와 욕망에 반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감흥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사람됨의 증표다. 그런 까닭에 활짝 열린 존재가 되는 것은 선택적 윤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함,
즉 도덕적 본성에 속한다. 열린 마음의 반대편은 물론 닫힌 마음이다. 닫힌 마음은 곧 세계관의 편협함으로 이어진다. 지구온난화, 열대우림의 남벌, 다른 생물종의 멸종 따위에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세계관의 편협함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다. 세계관의 편협함은 예지력의 부재에서 비롯한다. 스티브 테일러는 이 세계관의 편협함이 낳는 폐단을 이렇게 지적한다. 중요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편협함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 생활의 현재 및 당장의 현실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망, 당장 또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에 매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낸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야만 비로소 관심을 가진다.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세워지고 우리가 사는 마을의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려야만 비로소 원자력 발전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된다. 우리는 바닷가에 살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우리 집들이 가라앉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보통 매일매일의 세상 일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것들은 너무 광범위하여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 열대우림의 남벌, 다른 생물종의 멸종 같은 사안들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눈에 띄지도 않으며 우리와도 무관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편협한 세계관은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이는 바로 예지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미래를 계획하고 예상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예지 능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가진 보통의 인지 능력처럼 예지 능력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하여는 작동하지만 장기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5년 내지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에게 모호하고 안개에 덮여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실제로 관심이 없다. 그 결과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꺼린다. 스티브 테일러 자아폭발 타락 중에서 나날의 욕구와 필요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에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다. 대개는 편협한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이고 그들의 자아는 단단하게 개별적인 껍데기 속에 웅크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성욕과 식욕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데 써버린다. 금욕과 고행의 가치에 대해 전혀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탐욕에 쉽게 빠지는데 그것은 곧 자아가 타락했다는 증거이다. 너와 나는 연결된 존재이다. 더불어 소통하고 함께 살도록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와 내가 마음을 닫고 불통한다면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을 담보해야만 한다면 나는 타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 소규모의 끔찍한 재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한 시인의 어법을 빌려 나는 너에게 가서 꽃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한다.
마음을 열지 않고 손을 잡고 나란히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겨울의 추위와 잿빛 하늘 아래서 저마다 신음하다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야만 비로소 봄은 온다. 아침마다 서재 앞에 서라. 뜰 안에 3번 나무와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의 잎들이 먼저 누렇게 탈색이 되었다. 빨간 고추를 말리던 양광은 눈부시지만 열기는 미지근하다. 계곡의 물들이 차가워지고 단풍진 활엽수의 나뭇잎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진다. 차고 맑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낙엽들. 나는 그것들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무설이 내리고 초본 식물들이 무릎을 꺾고 무너지면서 늦가을은 처연하다. 늦가을에 나는 봄비에 연두를 머금고 촉촉하던 버드나무를 보던 날의 나와 다르다. 늦가을에 나는 몇 날 며칠 하늘이 구멍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 여름의 눅눅함과 무더위 속에서 허덕이던 날의 나와 다르다. 늦가을의 쓸쓸함과 멜랑콜리에 감염된 내 피와 세포들은 더 이상 도도하지 않다. 내 피와 세포들은 회색의 빛깔, 가을밭에서 보이는 연기, 산길에 흩어져 있는 비둘기의 깃, 세 번째 줄에서 떨어진 어릿광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휴가의 마지막 날이라는 문장에 쉽게 감흥한다. 나는 늦가을의 사람으로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늦가을에 안착한다. 영원이라는 잣대로 재면 하루는 찰나이고 일생은 열린 문 앞을 지나가는 빠른 말과 같다. 늦가을 해질녘에 고즈넉한 시간을 서성거리며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사람, 나와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태어난 해가 겹치는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철학자같이 삶을 통찰한 그는 이런 핵심에 닿는다. 삶이라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도구마에 얽매이지 말라.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말이다. 늦가을의 바람이 느티나무를 스치고 지나간다. 다시 살아야겠다. 마흔의 삶을 사랑하라. 간절하게 갈망할 것, 자유로울 것, 사람을 사랑하며 살 것.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첫 번째 날이다. 오늘을 뜨겁게 끌어안으라. 나이 40은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는 때가 아니라 절반 산 인생에서 잠시 멈추어서 재정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나은 인생의 오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